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흘 만에 오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는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등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통화 40분 동안 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을 압박할 때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열어서 대응 방안 논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뒤에 북한 응징 능력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북한 타격 훈련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관련 있는 소식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보내드릴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만든다라는 명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어 왔는데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이 지연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건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원인 진단이 진행되지 않으면 또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 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과 상륙 능력 그리고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기 바랍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건절시켜 주기 바랍니다. 군입대 장병들은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군대, 국방개혁, 방산비리, 근절 이렇게 강조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국방 이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 예. 북한 미사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자주적인 대응 체계가 이른바 삼축 체계인데요. 그것이 이제 킬체인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바로 탐지를 해서 그를 공격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KAMD라고 그럽니다. 예. KA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는 이제 보복하는 개념으로 북한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대량 응징 체계를 구축하라 해가지고 KARD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세 개의 대응 시스템이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겠다고 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 그래서 어제 나온 지시 중에 하나가 이것을 언제까지 할지 분명하게 연도를 밝혀서 보고해달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 이 의제, 이 명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원희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보고대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크게 방향성에서 몇 가지 전환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방어 중심이었고 미군 중심이었고 엄밀하게 따지면 육군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방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을 넘어서면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미군 중심이 아니라 전지작전권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 주도식으로 바꿔야 되고 마지막은 육군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육군, 해군, 공군이 조화를 이뤄나가서 가는 이런 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고요.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는 북핵 미사일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공격형 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을 못했기 때문에 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틀 속에서 본다면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만 보고 본다면 과거 진보 정권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얘기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국방개혁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시한 사항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국방개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타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국방부 그리고 군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구조개혁이 안 돼 있다는 말을 지금 분명 명시로 했지 않습니까? 국방개혁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의 그 문제의식 속에는 현재의 군대의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작전 통제권 얘기를 명시하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작전 통제권은 지금 거의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속에는 이렇게 엄청난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40조입니다. 지금 국방 예산이. 일본의 자위대가 54조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국방 예산인데 언제까지 이러한 돈을 투입을 하고도 계속 남의 나라 군대, 우리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외국 군대에 맡겨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국방개혁 속에는 방산비리라든지 뭐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육군 출신의 어떤 기득권 중심을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이번에 그 해군과 공군 출신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연계돼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지금 정부의 군에 대한 강한 어쨌든 그 문제의식 같은 것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예. 국방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제 비공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한 그 내용, 유정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만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은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많은 돈을 갖고 도대체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남북한 국방비 GDP가 45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국방비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네. 북한이 아무리 국방비에 많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5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통계예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395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은 8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면 한 5배죠. 이것은 굉장히 박하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1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 보니까 2012년에는 북한이 8억 달러고 우리나라가 250억 달러에서 32배 차이가 난다. 또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로 국방비 총액에서는 매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많다고 하는 것이 공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군사비 예산을 북한보다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 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군사 문제에 나오면 북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의 답답함도 이런 데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왜 우리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대체 작전 지휘권 하나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하느냐. 도대체 왜 자신 있는 말이 국가 방어와 관련해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어제 그 보고 자리에는 이제 각 군 수뇌부들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뇌부들이 대통령의 질책을 들으면서 아마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식은땀이 났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들 물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데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 그 답답함을 대통령이 어제는 국민을 대신해서 군인들에게 물어본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지금 따지고 본다면 성영모 국방부 장관이나 신임 군 수뇌부들은 인사가 이루어져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신들에 대한 질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기존 국방부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데 사실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뭐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까 북한이 이길까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어.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인데 이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실은 저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저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보통 보면요. 국가의 이러한 정책은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적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 것을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했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 텐데 이게 정부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결국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 또는 뭐 비핵 개방 3천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평화적인 거를 가다가 넋이 변한 가 이제 대륙으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는 전략을 만들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한편으로 뭐냐면 미국이 우리의 핵 우산 체제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한 채 연합으로 가져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더나 기술 개발도 안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미사일 한 방 지금 탄두를 높이고 지금 사정거리를 400km에서 1000km 가려면 전부 다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방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이제는 심각하게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거와 포함해서 이제는 한국군이 주도가 돼서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작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진 교수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혈맹인 다 미국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율곡 사업 같은 경우가 아주 총체적인 부패 구조였어요. 그래서 방산비리가 본격적으로 수면 그럼요. 위로 부상한 계기가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율곡 사업에서 시작된 예.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지금 국방비를 들이고도 다들 설명하신 것처럼 그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군 내부의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군이라는 조직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신뢰 주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서 군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는 여러 가지로 어떤 작전 통제권 부재의 문제도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대가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야말로 킬체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지연됐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되지 않는 이유가 군 내부가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사명의식이나 문제의식이 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항상 비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방산비리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군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소명의식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원인이 저는 작전 통제권이라고 생각해요. YS 정권 때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 했었어요. 68년도에 푸에블로가 납포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가 1.1 사태 겪고 이랬잖아요. 68년도에.
그때 미국은 자신들의 그 푸에브로 나포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에 불만을 가지고 작전 통제권 가져와라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와가지고 이제 YS 때 평시작전권을 갖고 왔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2012년도까지 작전 통제권 갖고 오기로. 네, 그렇게 합의. 이명박 정권 때 와가지고 2015년도로 또 연기했습니다. 3년 7개월 또 연기됐어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다시 합의해서 무기 연기. 무기 연기의 조건은 언제냐? 조건이 완비될 때 그 조건이라는 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킬체인, KAMD. 그거 부지하 세월입니다. 그건 하면서도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우리 군의 장성들이 이 군대가 내 군대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도덕주의가 없으니까 도덕주의가. 그게 딱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 이 문제의 근원이 여기다. 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문 대통령이 역점 넣어서 얘기한 게 바로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또 첨언하면은 전 세계적으로요. 유엔 사령관에게 완벽하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맡긴다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미일 동맹이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나토 같은 경우 그 연합군이 구성되면 일정 부분 자기 군대를 준 그 10%, 5%에 대한 작전 통제권만 나토 사령관이 행사해요. 이건 이번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요.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의 뭐 이 대화와 뭐 이 대립의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다. 이건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요. 우리 구수내부들이 절대로 책임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아주 단순 명쾌하긴 합니다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게 또 그렇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은 그게 또 현실이란 말이죠. 예.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보수층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합의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들이 다 되돌렸고 또 가령 뭐 킬체인 구축 시기,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시기 사실 기자들도 기사는 매번 쓰지만 매번 때가 달라져요. 2030년대까지 가능할 것이다. 아,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니까 2020년대 초반으로 당겨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이 국방력의 강화를 가로막는 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봐더라도 예. 국방비 지금 43조 원입니다. 이게 농어촌에 들어갈 돈, 그다음에 이게 뭐 과학 R&D에 들어갈 돈 이런 돈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이게 10%가 넘습니다. 이 돈을 전체 우리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43조 원이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문제가 역시 컸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돈이 정말 그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부에 투입될 수가 없는 구조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싶어도 사거리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의 그 군사 성능 개선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됐지만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에는 많은 어떤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 이제 앞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부분을 저는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북한의 공격이나 아니면은 어떤 선을 넘었을 때 이랬을 때는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보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군의 기동 능력과 상륙 능력, 그다음에 공중 투입 능력을 강화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병대 또는 우리가 많이 아는 특전사 이런 사람들의 이런 군 병력들의 북한 침투 능력을 강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주한 미군과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작전과는 별개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작전 능력을 높여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이양, 조기 환수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도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 아마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한미 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방부 업무 보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질책을 하지 않는
그래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있습니다. 원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 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을 찾아낼 것,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 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포 명령자 찾아내는데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나타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연발로 쏘다 보니까 그러니 많이 난사입니다. 이게 M60입니다. 이 탄원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로 총탄만 발견해내면 기총 소사 사실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가 그 발포 행위자 그리고 또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새 정부에서는 지속하게 진상규명을 마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발포 명령자 찾아내는 것,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 군 당국에 이제 그 책임이 넘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군은 기록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결국 보관하고 있는데 뭐 해외 같으면은 이제 뭐 한 30년이 흐르면 모든 기밀을 해제한다는 것만 있더라도 될 텐데 아직까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좀 조금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진보의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기조가 뭐냐면은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거, 정의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분배 정의도 있지만 결국 내용상으로 보면 명백한 나름대로의 규명을 통해서 처벌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5.18 발표 규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나가는데 5.18 발포 명령이죠. 발포 명령 규명해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건데요. 최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은 군이 그 자료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7년 전이고요. 네. 군생활 저는 1990년 초반에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때만 해도 타자기를 치긴 했습니다만 자료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쳐갖고 그게 이렇게 캐비넷 안에 있었단 말이죠. 37년 전 자료들이 과연 아직까지 있을 것이냐. 저는 잘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88년도에 광주 특위에 제가 과거에 전문위원을 할 때 민주당 파견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문동환 의원이 위원장 하던 그 당시 말씀입니까? 그때입니다. 예, 문익환 목사의 동생. 그때 그래서 여러 자료를 이제 정부로부터 그때 이제 YS 총재가 야당일 때입니다. 88년도 이제 4.16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때 이제 그런
50 특위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이었죠. 총재였지. 그때 제 기억나는 게 엄청난 자료를 그때 이제 호텔에 갖고 왔어요. 그때 이 김광일 의원도 있었고 이인재 의원도 다 그때 통일민주당 출신,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때 자료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 다 봐도요. 발포 명령자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광주 특위에서도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거였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 실권자였거든요. 사실상의 군 통수권자였어요. 그 전두환 씨가 이 발포 명령을 내렸을 거다라고 추정은 계속 했고 질문을 해 들어갔죠. 결국은 이제 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김 교수님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505 보안대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5월 21일 날 발포 명령 대기, 발포 명령 하달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발포 명령 하달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딘가에는 물론 이제 우리 주앵커님 말씀처럼 너무나 오래된 거고 그때는 타자나 이런 이른바 파일로 이게 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요. 어디가 그게 있을 거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기로 다 했죠. 제 기억에 납니다. 전부 수기를 쓴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한자로 다 돼 있고. 근데 어쨌든 국방부에다 그 폐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놨고, 그래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찾으면 어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밝혀내지 않으면요. 광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영화 보셨잖아요. 화려한 휴가도 이번에 그 핵심전사. 또 봤어요. 그때 보시러 예.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천만광기를 돌파합니까? 다 많이 나온 영화들이고 너무나 알려진 사실인데 그만큼 국민들은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전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진실이 규명이 안 됐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발포명령 누가 내렸냐. 과거 그때 청문회했던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사실상의 그 실권자예요. 그때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나와서 그건 다 하급 부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37년 전 아니라 370년 전 얘기라도 밝혀내지 않으면 이건 끝난 게 아니죠. 주영진 앵커께서도 그 당시 94년 5년 그 무렵에 있었던 12.12.5.18 그 검찰 수사를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뭐 최대 쟁점이 이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를 규명하는 거였는데요.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사인 거예요.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가 끝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발포 명령자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요. 있을 텐데 규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94년 5년 그때 수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이럴 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양심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도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역사의 진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자료랄지 이런 자료들은 검찰 수사 이런 단계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마지막 남은 진실에 대한 어떤 실마리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발포 명령자 찾아낼 때까지 광주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인상적이고요. 기무사 얘기해 주셨는데 기무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 찾아내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무사의 역할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기무사가 과거 군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된 자료들 공개해서 그야말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된 이후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만났고 이어서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예방했습니다. 분위기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어제 두 사람 만남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정부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안 대통령이
좀 힘을 합쳐서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시기라고 믿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같다면 저희들은 물론 전적으로 협조하지만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주기권 민생 관점에서 제대로 저희들 뜻 관철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표님하고 체계를 좀 가동해서 제가 저녁도 모시고 대표님이 또 돈이 많으시니까 돈이 많으시고 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오늘 또 그 옷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정장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 어제는 저희들이 이제 워낙 이제 정당이 이제 소통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자주 모시면서 우리 의견 조율해서 이 정부가 폭주 기관차 타고 공전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들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정당 대표들끼리 저녁 사는 거는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죠? 김영란법 국회의원들은 또 빠졌으니까. 네, 안철수 전 아니죠. 대표는 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말이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나 있습니까? 다 원외라는 거예요. 예. 원내가 원외네요. 두 사람 다. 예. 보다 더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은 혁신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멸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실패하면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냉혹한 현실을 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멸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나름대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대표가 원래 그러긴 합니다만 안 보이는 데서는 안철수 대표 그렇게 비판하고 내 상대 아니다, 깜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막상 마주 앉아서는 정말 치켜 세우고 말이죠. 밥도 한번 사달라고 하고 말이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상대방에게 저렇게 예우를 갖춰서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비공식 만남이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홍준표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안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지금은 손잡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는, 방금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멸할 수 있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 앞에서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두 사람이 오늘 첫 자리를 했구나 싶고요. 앞으로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의 공조가 저는 1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 제2야당. 그런데 말이죠. 지금 윤춘호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공조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또 호남 지역 분들의 생각 이런 부분 때문에 공조하다가도 또 덜컥덜컥 그럴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만난 걸 보면서 느낀 거는 대단히 안 어울리게 느꼈어요, 저는. 물론 같은 야당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 혹시 부조화의 조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우선 겁니까? 부조화 자체인 것 같아요. 조화는 아니고. 조화는 아니고요. 야당들이니까 뭐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의식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어쨌든 간에 견제해서 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게 있는데 아주 그 초유의 일이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다 이제 패배했던 대선 주자들이 당대표로 복귀했는 거 이거 사실 우리 대선 역사에서 없어요. 이런 적. 이것도 아주 초유의 일이어서 아주 이례적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당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한길 대표하고 같이 그때 안철수 당 중앙 운영위원장이 2014년도 3월 26일 같이 들어와서 공동대표였잖아요. 사실 민주당과 같은 배를 탔던 정당이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같은 야당이 됐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와 저런 얘기를 해서 우리 같이 공조하자? 대단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정확한 지적이신 게 그죠? 호남 민심을 등에 업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국민의당 현실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공조한다면 과연 이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지금 23명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대단히 부조화스럽게 봤다라고 가지고 제가 아주 저희 촌평입니다. 두 대표가 만난 이후에 각 당에서 나오는 뒷얘기 혹시 없습니까? 일단은
다들 반응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사람의 분위기가 괜찮아서 그런지 그 측근 의원들 얘기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더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 민심을 의식은 하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견제라고 하는 그다음에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만남은 보다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의 대법원장 인선이랄지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죠.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준 투표랄지 예. 그다음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랄지 이런 데서 당장의 두 사람이 맞잡은 손에 힘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가장 긴장하는 게 그런 상황이겠죠. 국민의당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화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잇따라 만났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추미애, 안철수 대표와 이해운 대표의 만남,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3년 전에 지방선거 치를 때 여기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같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당이신 만큼 이제 협치의 관점에서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3년 전에 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에 촛불 전국에서 면모일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또 국민의 이익이 우선인 그런 정당으로 잘 가꾸셔서 함께 협치의 성과가 국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협력하겠다 하셔서 제가 왜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하고 대표님하고 싱크로율이 99%다 이런 웃기게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하겠다 싶었고요. 항상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해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바른정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셔서 저도 정말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말 그대로 반기네요. 싱크로율 99%라고 하는데 저런 자료들이 좀 떠돌고 있습니까? SNS나 인터넷에?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이제 노선에서의 어떤 유사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한 처지의 유사함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그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만날 때 표정도 그렇고 지금 이해운 대표 만나는 그림이 나옵니다만 저 때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를 만날 때도 그렇고 그 안철수 대표는요 표정의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표정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매번 만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다를 텐데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지가 않고 얼굴로 나타낼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런 것들도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좀 연마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치권 입문한 지가 5년,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평생을 다른 분야에서 혼자 일 잘해도 되는 그런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안철수 대표도 잘 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정치 얘기는 잘 안 하죠? 이제 새정치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아예 안 하더라고요. 대표 수락 연설 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새정치를. 그리고 이제 싸우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새정치를 얘기하면 오히려 비판의 비밀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미 구정치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정치문법에 완전하게 익숙해졌다. 이미 뭐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새정치라는 건 일단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적폐청산이 뭔지, 그리고 지금 극중주의가 뭔지, 국민의당의 마지막으로 지금 보수 대통합이 뭔지, 이 단어까지 끊임없이 나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언어의 유의를 즐기지 말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정말 직결되는 위기를 실감해서 말로만 민생과 국익에서 협조한다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같이 해서 이 위기를 초당적으로 극복을 하고 나머지는 경쟁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내놓는 단어, 이 단어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정치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단순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이 더 큰지, 아니면 바른정당과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이 큰지, 세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윤춘호 위원. 저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는 일은 안철수 대표가 저 자리에 있는 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소외된 상황에서 호남 의원들이 또 그런 움직임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움직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끊임없이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당대 당, 지방선거나 여타 선거 등에서 연대하는 일은, 연대 또는 통합하는 일은 가능성 제로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로 그 주장하면서 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연대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 거라고 보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수도권에서 서로 서울, 인천, 경기를 세 정당이 적당하게 배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책연대, 선거연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느 정당과? 그러니까 결국 야3당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3당 얘기. 야3당.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할 것이냐, 바른정당과 할 것이냐, 만약 그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그런데 국민의당이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는 순간 국민의당은 완전히 두 조각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당대당 통합은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내부 갈등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호남 세력과 안철수 세력과의 연합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 통합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방향 자체가 바른정당과 잘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 자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국민의당이 당장 통합은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계 개편이라든지 원심력이 작용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 때문에 통합은 아니더라도 통합과 유사한 형태의 연합 정치는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정치권을 지켜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